태양이 쫙 펼쳐진 그림 같은 곳에 꿈 같은 집도 하나 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재밌네. 야, 거기 조폭이 운영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 그게 뭐 재수냐? 재밌네. 용서해 주시오, 제발. 기회를 줄게요.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요. 고맙소. 재밌네. 헬조선과 디스토피아를 결합한 100억 원대 대작 사냥의 시간.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공개 후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못 보던 스타일, 긴장감이 넘친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많은 공감을 얻은 후기 중엔 내 시간이 사냥당했다는 혹평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감독님의 인터뷰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 영화는 너무 내러티브 중심이어서 사냥의 시간을 택했어요. 왜 해외에선 워낙 그런 영화가 많거든요. 얼마 전 개봉한 1917도 내러티브 없이 그냥 목적지를 향해 도착하고 디 엔드인 영화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트라이 했는데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포인트 오브 뷰랄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따 이거 씨발 맘 잡고 살려고 그러니까 별 미친 새끼 같아. 너 누구 시켜? 윤성현 감독은 2011년 신인 감독이라곤 믿을 수 없는 퀄리티의 영화 파수꾼을 찍어온 감독입니다. 9년, 절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단 증명이라도 하듯 조혜선 독립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의 차기작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명과 구도, 컷 배분을 이용한 화면 연출은 뛰어났습니다. 음악과 효과음 활용도 뛰어나서 화면과 소리를 이용한 긴박감, 서스펜스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배우들, 특히나 박혜수 배우는 상당한 호연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영화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재밌네. 5분 줄게요. 전까지는요. 아무리 한국형 웰메이드 영화가 연애도 하고 차량 추격전도 하고 코미디하는 와중에 국밥집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마지막엔 눈물까지 뽑아주는 버킷리스트 수건사업 같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중요한 장르는 하나 내지 둘로 압축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들을 몹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연애나 코미디, 심판은 적은 분량으로도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르를 크게 가리지 않고 붙일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사냥의 시간은 영화의 주요 장르가 무려 3가지입니다. 도박장을 털기까진 케이퍼 무비, 한에게 추격당하는 스릴러, 그리고 황량한 거리에서 펼치는 총격전은 서부극의 형태를 따왔죠. 당연히 이 3가지는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장르색이 뚜렷한 분야고 사냥의 시간은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욕먹는 이유는 전적으로 욕심 과잉으로 박살난 서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독은 헬조선 탈출해서 해외로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어디든 똑같으니 한국에서 열심히 해라 라는 내용의 영화를 찍어놓고는 한국은 글로벌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전형적인 헬조선식 논리를 펼치고 있네요. 보헤미안 랩소디도 1000만 찍는 시대에 한국 관객이 해외 트렌드를 모른다? 일랑 말고 해외 영화 보러 가면 지적 수준 딸리는 거고 캡틴 마블이랑 자전차왕 원복동 중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국적이 돼야 하고 충무로는 왜 이렇게 혼자 열등감이 폭발한답니까? 할리우드는 고사하고 한국 관객들도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수준? 기대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제작비 차이가 최소 10배씩은 나는데 그렇다고 한국 영화가 안 팔립니까? 훨씬 잘 팔려요. 해외 영화는 1000만 찍으려면 보라색 빡빡이가 행성 정도 느껴지거나 엄마들 곡소리 정도는 뽑아내야 되는데 한국은 그 발끝도 못 따라가는 표절 쓰레기들도 손익분기점 잘만 넘고 근본도 없는 영화들로도 1000만 잘 넘깁니다. 한국 1000만 돌파 영화들 할리우드에 비교하면 주만지나 스카이스크래퍼급이에요. 대중이 상업적인 영화만 좋아한다면 이런 영화들이 기본 5, 600만은 찍어야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 대부분 100만 언저리에서 놉니다. 기생충은 어떻게 1000만 찍었대? 봉준호 감독이 잘생겨서? 그런 복잡한 이야기보다 훨씬 심플한 답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감독님이 영화를 더럽게 못 찍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상을 담은 영화가 한국에서 거부당한다면 그건 해외 영화의 추세고 뭐고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사냥의 시간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짭퉁이거든요.
염세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세계관, 인물보단 재앙을 상징하는 악역, 돈에 의해 추격전이 시작되지만 돈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악역, 굳이 한국과 어울리지도 않는 총격전의 삽입, 주인공 vs 악역이 아닌 제3세력의 개입 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겹쳐서 짭이라는 게 아니라 저 모든 요소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내러티브가 처참할 정도로 날림이라 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영화 트렌드 운운하는 분이 설마 김용화 감독처럼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도 있는 게 아니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도는 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1917이 그냥 목적지에만 도착하고 끝나는 내러티브 없는 영화라는 오명을 살짝 벗기고 본격적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사냥의 시간을 1대1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제발 참고하세요. 1917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와 함께 1917로 푸는 내러티브 이야기 좀 살펴보고 가시죠. 내러티브란 메시지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옳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내용이라 한들 그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듣는 이는 진정으로 동의하기보단 따분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내러티브가 좋다고 칭해지는 영화들은 감독의 메시지를 접하고 내용을 이해했을 때 감정적, 인지적 동의가 가능하며 이를 러닝타임 동안 지속적인 긴장감을 통해 밀도 있게 풀어냅니다. 관객이 등장인물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동일시하게 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내러티브는 없겠죠. 요새 보는 PC 열풍에서 많은 작품들이 놓치고 있는 것 또한 이 내러티브입니다. 82년생 김지영, 걸캅스 같은 영화가 비판받는 것은 여성의 권익 향상이라는 메시지를 부정하는 여성 혐오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인식과 정보들이 또 다른 선입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회 비판을 하겠다는 영화에서 잘못된, 과장된 정보들이 눈에 밟히는 순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 시점에서 인지적 동의는 물 건너가죠. 비판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허점들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동일시는 고사하고 문제 제기에 대한 의혹마저 들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가 잘못된 예시죠. 1917이 스토리가 강렬한 혹은 직설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내러티브의 뜻이 대사나 사건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 또한 포함한다는 걸 생각하면 1917은 내러티브가 대단히 우아한 영화에 속합니다. 먼저 이 영화가 표현하려는 건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란 점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스미스 대위나 Some men just want the fight. Thank you, sir. 맥켄지 중령, I hoped today might be a good day. Hope is a dangerous thing. 이런 대사로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명배우들이 등장함에도 카메오 수준에 그치는 이 영화가 호평받는 부분은 대사나 사건보단 연출이 만드는 몰입감에 있습니다. 영화는 몰입감을 위해 위험성을 무시하는 블레이크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며 투덜대는 스코필드를 살리고 하나의 롱테이크처럼 보이는 컨티뉴어스 숏을 사용하지만 결국 이 모든 장치는 몰입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몰입감을 이용해 보여주는 전쟁터의 참혹한 풍경이죠. 전쟁이 남긴 상흔들과 공포에 떠는 산모와 아이,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이 모든 것을 잃어가며 얻는 것의 가치에 대해 묻습니다. 이 여정을 거치며 그저 운이 없어 블레이크의 동행이 되었던 스코필드는 마지막엔 자신의 목숨도 도외시하는 평온 질주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미 앞의 장면을 통해 그에겐 명예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swapped it with a French captain. Swapped it? For what? Bottle of wine.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서 지켜내려고 한 것이 1600명의 또 다른 블레이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특별히 새롭지도 심오하지도 않지만 그렇기에 더 직설적으로 와닿는 내러티브입니다. 그럼 사냥의 시간은 어떨까요?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사냥의 시간의 차이를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영화를 교차로 비교하고 사냥의 시간 파트에도 계속 언급이 나올 예정이므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지 않으신 찜남지분들은 가급적이면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를 본 뒤에 관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냥의 시간 리뷰를 위해 스포당하기엔 지나치게 좋은 영화예요.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최대한 원작은 제외하고 영화의 이야기만 다룬다는 점 참고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핵심적인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부터 노인을 공경하자는 의미가 아니죠. 기실, 나이조차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란 말이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가장 쉬운 존재일 뿐 핵심은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한 에드 톰벨이 상징하는 선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세 번째인 메시지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장르적 특징만 살펴보자면 핵심은 드라마지만 영화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걸 이끌고 가는 건 범죄 스릴러의 색깔이 훨씬 강합니다. 일종의 이소부화나 탈무드처럼 메시지를 더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 흥미로운 장르의 힘을 빌려온 셈이죠. 덕분에 늙은 경찰과 묻지마 살인마와 탈모가 와서 보라케 질리기 전에 조시 브롤린 이 3인 구도가 너무나 적절한 비유기도 하지만 그냥 초코송이가 사람 쏘고 다니는 범죄 스릴러로 보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도살용 공기총을 이용해 자물쇠를 따거나 소음기 달린 산탄총, 자동차를 폭파시켜 이목을 끈 사이 수술용품을 훔쳐내는 등 머리 아픈 현학적 메시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이 마시간 남자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얼마나 쉽게 붕괴시키는가 만 해도 상당한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How those Larrys holding up? Good. Need everything else. Okay. 또한 카우보이 스타일에 집착하는 주인공이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경찰 등에서 보여지듯 노이나 역시 서부극의 형태를 일부 차용했는데요. 황량한 배경을 넘어 BGM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특유의 스타일은 이미 유명하죠. 돈을 훔쳐 수배된 주인공과 그를 쫓는 현상금 사냥꾼 악당, 총격전의 흐름 등에서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쉬거에 대항하는 모스 역시 여간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내내 이어지는 이들의 수싸움 또한 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영화는 서부극의 요소를 채용했다고 해서 범죄 스릴러를 내세운 영화에 뜬금없이 서부극 하면 떠오르는 결투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클리셰를 비틀어서 암습이 주가 되죠. 영화의 마지막 또한 주인공과 악당의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스릴러, 서부극의 장르적 재미는 채용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영화의 핵심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할 주인공의 마지막은 메시지를 위한 포석으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노비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장르적으로도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세 가지 장르를 융합하여 비빔밥을 내놓았다면 사냥의 시간은 케이팝 무비, 스릴러, 서부극의 세 가지 요소를 러닝타임 간에 개별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모든 장면은 뻔한 클리셰로 채워져 있죠. 도박장 탈출을 위해 설계도를 살펴보거나 총기 훈련을 하고 도주를 위한 시간을 계산하는 등 케이팝 무비 하면 떠오르는 모습을 아주 평범하게 따라갑니다. 유일한 차이는 기존의 케이팝 무비는 각 분야의 프로 간의 팀워크가 핵심이었다면 이 친구들은 마냥 초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청춘들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하는 주인공 역시 전문가여서는 안 됩니다. 어딘가 어설프고 어수선한 느낌을 줘야 했죠.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려 4인의 주인공을 내세웠지만 스릴러가 성립하기 위해선 악역이 더 강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이클 마이어스가 시카를 들고 딱 나타났는데 주인공이 마동석이야. 이러면 무섭겠어요? 오히려 무기가 좀 빈약해 보이죠. 공포영화 주인공들이 좀 답답해 보이는 비명만 지르는 여성인 것도 이런 무력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냥의 시간의 경우 남자 4명이라는 게 높은 벽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긴박감 있는 추격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전문 킬러고 주인공들은 예비역에 불과하니까요. 아무리 주인공들이 총을 갖췄다 한들 한이 야투경이나 열화상 장비를 사용했다면 혹은 멀리서 저격을 하거나 설치형 폭약 등을 활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는 전술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면 굳이 누가 죽지 않아도 주인공들이 총 한 자루로 얻은 용기가 얼마나 알량한 객기였는지
충분히 긴박하게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객인 저도 아는 사실을 감독님이 모르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장면까지는 이런 긴박감이 성립하는 듯 했어요. 주인공들에겐 총이 있었지만 허둥댔고 한은 그들을 여유롭게 압박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한과 주인공들의 수준을 높이기보단 낮추는 것을 택합니다. 왜냐? 주요한 메시지는 청춘들이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니까요. 병원 한복판에서 소총을 난사하고도 높으신 분들 전화 한 통이면 풀려나는 부조리를 넘어 설상가상 이 프로킬러가 경찰차를 타고 다니는 공권력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 위해선 이들의 대결이 치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주인공을 머저리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과 주인공들의 추격전은 범죄 스릴러보단 공포 영화에서 연관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멍청하고 무력하게 그려집니다. 서툰 청춘답게 타고 온 차는 그대로 방치하고, 서툰 청춘답게 수술이 끝나고도 병원서 안식을 취해야 하고, 서툰 청춘답게 쫓기는 와중에 답답하다고 바람도 쐬고, 서툰 청춘답게 사지로 뛰어드는 친구도 쿨하게 보내줍니다. 아마 이 정도로 끝났다면 좀 답답해도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서부극입니다. 아마도 감독님은 노미나의 이런 면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 재앙처럼 보였던 안톤 쉬거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듯, 어찌해볼 도리도 없는 악몽처럼 보이는 한 또한 너희가 시도하지 않았을 뿐 충분히 맞서 싸울 만하다. 문제는 이미 스릴러 파트에서 주인공들을 모질이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영화 내내 허둥대다가 갑자기 예비역의 위험을 보여준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한을 너프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렇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같은 편조차 쏴버리고, 당구장에선 두 발을 쏜 상대가 일어나려 하자 머리까지 쏘아버리는 유사 모잠비크 드릴을 보여주던 한은 일부러 그러기도 힘들 정도로 방탄복만 골라 쏘아대고는 준석이 심파를 찍는 동안 담배를 피며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허접해도 사지 멀쩡히 총까지 든 사람을 상대로 엄폐도 없이 트럭에 기대 담배를 피다가 준석을 보고 호다닥 도망가는 한의 모습은 초반에 카리스마라곤 흔적조차 남지 않는 누추함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한은 영화 처음엔 조커였다가 중간엔 총 한 방 맞으면 죽는데 터미네이터처럼 동선을 짰고, 마지막엔 갑자기 영웅본색의 마크가 됐어요. 셋 다 멋있는 캐릭터는 맞는데 한 캐릭터가 소화하기엔 지나치게 갭이 큽니다. 덕분에 한은 입체적이 아니라 4차원이 됐습니다. 사냥의 시간이 한국에 없던 영화인 건 맞는데 이건 누구도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는 안 찍을 영화에 가깝습니다. 노미나가 세 가지를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었다면 사냥의 시간은 전체로 고수 샐러드, 메인으로 파인애플 피자, 후식으로 민트 초코를 가져오는 격으로 취향도 조합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구색을 갖췄다는 것에 만족한 영화입니다. 다시 노미나입니다.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on a coin toss? Sir? The most you ever lost on a coin toss. 안톤 쉬거는 이 영화의 등장인물 중 가장 망설임이 없는데 그의 원칙에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슨 웰스와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카슨 웰스 또한 수월하게 모스를 찾고 그가 자신의 제의를 수락하길 기다리는 여유를 보입니다. 모스의 동선을 예측해 자꾸 올라가거나 위치를 기억하기 수월한 기둥을 중심으로 수색하여 돈가방까지 찾아냅니다. 단순한 실력만 보면 쉬거만큼 훌륭한 추적자일 겁니다. Others in that colossal goat fuck out in the desert. We can stop that. Seem pretty sure yourself. 다만 돈가방을 찾고도 회수하고 떠나지 않았는데 르웰린 모스가 직접 가져다 주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훔치기 싫었든 모스에 대한 동정이었든 카슨 웰스 또한 스스로 정한 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룰을 지키기 위해 낭비된 시간이 그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쉬거 또한 이 점을 지적합니다. If the rule you followed brought you to this, of what use was the rule? 쉬거의 롤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초반부 쉬거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살인마와 같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탈출하기 위해 살인을 하고 차가 필요해서 살인을 하죠. 살인이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존재해요. 주유소의 동전 던지기 또한 앞의 살인들에 비하면 훨씬 사소하지만 심기에 거슬렸다 라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배치된 장면인 사막살인부터 점점 종잡을 수 없어지는데 휘거가 모스를 추적하는 이유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불할 의뢰주를 죽여버리죠. 그러더니 Where does it work? Did you not hear me? We can't give out no information. 주유소 때보다 훨씬 날이선 태도로 추적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트레일러 관리자에겐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각각 앞서 목적을 위한 살인, 감정에 따른 살인 미수와는 완벽히 상반되는 장면이죠. 영화는 변기물 내리는 소리를 들려주며 다른 사람이 있다는 암시를 주고 휘거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떠났다는 신중함, 즉 인과를 그리지만 그 뒤에 보스의 사무실에 쳐들어가거나 이유 없이 까마귀를 쏘는 장면 등은 신중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휘거의 살인은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감정, 돈, 권력, 욕망, 심지어 선악 같은 가치관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People always say the same thing. What did they say? They say you don't have to do this. 칼라 제니 말했듯 휘거가 칼라를 죽임으로써 얻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모스와의 약속, 즉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즉석에서 제안한 동전 던지기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휘거는 모든 살인에 앞서 동전 던지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살려준 트레일러 파크 주인 역시 이런 동전 던지기를 겪지 않습니다. 영화의 모든 살인에 걸쳐 안톤 휘거란 캐릭터의 행동 원리엔 목적과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셈입니다. 그저 우연성에 기댈 뿐이죠. 안톤 휘거가 재앙 혹은 역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재밌어지는 대목인데 인류의 역사 역시 어떠한 가치관이나 목적성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엔 세상에 악인만이 가득한 무법천진이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미리 경고하여 방주를 짓게 하지만 현실의 쓰나미는 악인만 죽이지 않습니다. 인도 계열의 종교 또한 카르마를 강조하며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하지만 얄궂게도 의인이나 영웅이 세상을 빨리 뜨기도 하고 악당이 천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구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휘거의 표현을 빌자면 You're married into it. That's the way you want to put it. I don't have some way to put it. 명확한 것은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단지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 사실뿐입니다. 휘거가 노축용 공기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입니다. 인간을 죽이는데 가축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휘거에겐 죽음이란 결과가 중요하지 인간의 존엄성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노미나는 집요할 정도로 많은 요소를 활용하여 안톤 휘거가 이해할 수 없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납득시킵니다. 삼루수가 누구? 같은 상황일 뿐 사냥의 시간에서 한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완성도죠. Roll gauge. You need shells? Yeah, double R. 루엘린 모스는 세상과 싸우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모스는 인간미가 넘칩니다. You hold still. 총열 대신 개머리판을 잡는 이런 의탁 자세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총을 걸쳐서 지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손떨림을 최소화하는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한 곳을 회전축 삼아 조준을 맞추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바위에 구추를 괴어 지지대를 고르게 만들어 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사격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의 장면이지만 죽음에 동요하지 않거나 마지막 생존자를 발견한 뒤에도 바로 접근하지 않고 멀리서 움직임이 없는지 장시간 관찰한 뒤에 접근하는 등 이런 상황에 상당히 익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작중 설정도 베트남전 저격수 출신으로 되어 있죠. 이런 묘사라면 보통 영화의 직접적 갈등에 앞서 실력을 뽐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르웰린은 사격에 실패합니다. 흔히들 실수 하나 안 할 것 같은 완벽한 사람이 보이는 허술함을 인간미라고 하죠. 인간미란 표현 자체야 한국적이지만 서구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라틴어에도 에라레 우마눔 에스트 라는 격언이 있듯 실수는 인간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외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Too late. I spent it. About $1.5 million on whores and whiskey, and the rest of it just sort of blew it in. 합리적인 대안 없이 오기를 부리는 등 Decided to make you a special project of mine. You ain't gonna have to come look for me at all.
노련함과 신중한 모습 사이사이 르웰린이란 캐릭터의 특징을 만드는 요소들은 이런 인간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3인방 중 유일하게 죽는 캐릭터기도 하죠. 쉬고 파트에서 이야기했듯 세상은 이치에 맞게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 역사뿐 앞으로의 세상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 혹은 그에 준하는 지적 설계자가 진성 변태라? 우리가 운이 없어서? 그보단 훨씬 심플한 답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이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종말을 막은 사나이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는 1983년 9월 26일 핵미사일 관제센터에 당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엔 미국이 핵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는 신호가 잡혔고 신호는 곧 5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신호를 탐지할 인공위성을 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페트로프 본인이었기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했을 겁니다. 소위 크고 붉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발사될 핵무기들도 준비된 상황. 핵미사일이 떨어진 뒤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남겨진 시간은 불과 몇 분. 그는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명백히 신호가 잡혔고 이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이름부터 거창한 둠스데이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그가 버튼을 누른들 그의 판단을 탓할 사람 또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긴급 상황을 해제하고 상부엔 이렇게 보고합니다. 컴퓨터 오류로 추정. 미국이 전쟁을 시도한다면 5발만 쏠 리가 없다 라는 판단이었는데 걸린 판돈을 생각하면 개패를 쥐고 전 재산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인 도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류를 구했지만 판단의 근거가 막연한 추정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단 직감을 따른 판단이었죠. 이렇듯 인간의 선택은 늘 이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수명이 제한된 이상 완벽해지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역시 예측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웰린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치에 벗어난 I forgot to do, but I'll be back. What are you gonna do? I'm fixing to do something dumber than hell, but I'm going anyways.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들은 What else then? Looking for what's coming. Yeah, but no one ever sees that. 이런 르웰린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제목의 노인에 해당하는 에드 톰벨의 인격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In the thrashing, it's a glance shot. Ricochets around, comes back, hits Charlie in the shoulder. You go see Charlie, he still can't pick up his right hand for his hat. 득석에서 칼라진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를 꾸며내는가 하면 It's the same tire tread coming back as going, made about the same time too. You can see the sights real clear. 범죄 현장을 보고 상황 파악에도 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현명합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에게 주의만 주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You promise it'll be just you who goes and talks with him? You and nobody else? Yes, ma'am, I do. 용의자인 르웰린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 만나러 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범인을 잡기 위해 선을 넘는 데서 할 수 있듯 정의를 위한 용기 또한 갖췄습니다. 인간성 면에 있어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상이죠. 하지만 쉬거가 지덕 체중 덕이 없고 르웰린이 지가 부족했다면 에드는 채 기력이 부족합니다. 그가 도착한 현장은 늘 상황이 종료된 후입니다. 그림자가 선명한 쉬거에 비해 에드의 그림자는 흐릿하고 윤곽이 불분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사, 박사, 교수의 과정을 거치며 지식을 탐구할수록 무엇 하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농담이 있죠. 한 분야만 파고들어도 그럴진데 세상 전체가 대상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신념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라고는 없는 쉬거는 영화 내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에드는 그가 영화에 등장하지 않아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에드가 상징하는 것은 무력함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며 느낀 이 모든 감상들이 감독의 의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휘거가 재앙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야 이미 유명하지만 르웰린에 대한 제 해석은 휘거와 에드와의 차이점을 생각하다 끼워 맞춘 이야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구구절절 이런 해석을 늘어놓은 이유는 관점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도 충분히 매끄러운 구도가 나올 정도로 영화가 캐릭터부터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감독에게 동의하는 팬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문 정도는 던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점입기도안처럼 있는 순서에 따라 변할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사회 비판 영화라면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사회 비판을 표방한 사냥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상징했던 휘거에 비하면 한은 훨씬 좁은 범위인 한국 사회의 재앙입니다. 큰 문제는 이 캐릭터의 행동 원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휘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 가지씩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사나 동전 던지기를 통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납득시킵니다. 그의 행동에서 일관성을 찾기 위해 하나씩 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남을 뿐 그 기준으로 영화를 다시 본다면 그의 행동은 일관성을 띱니다. 한은 그게 없어요. 하드드라이브를 탈취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의 인물도 쏴죽이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재미있어서 주인공 일행을 놔줍니다. 마지막까지 주인공을 쫓지만 이미 목적이었던 하드드라이브는 확보한 이후죠. 앞의 행동과 위화감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상반되는 모습인데다 프로킬러가 심파 타임을 기다리며 담배까지 태우는 캐붕은 배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쌍팔년도 부금을 깔아줘야 할 것 같은 나는 차가운 도시킬러 하지만 내 장비에게만은 따뜻하겠지 같은 호텔씬 등을 제하면 한에 대한 감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소총을 난사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 장면일 겁니다. 아니 무슨 동네 술 취한 아저씨 풀어준답니까? 병원 한복판에서 소총을 난사했어요. 그런데 풀어줘? 전화기 너머에 이경영 배우가 있을 듯한 이 진부한 대사 한마디가 청년들의 절망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 이 장면이 어떤 울림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계관을 굳이 디스토피아, 즉 허구의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로는 현실적인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의 한국이라면 병원 한복판에서 소총을 난사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이슈가 될 테니 풀어줄 수 없겠죠. 그렇다고 우화적으로 은유가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추격전의 비중이 극도로 높아서 세계관과 관련한 설정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이 장면은 세계관의 개연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자, 주인공 일행은 이미 훔친 한국 돈이 무의미해져서 달러를 훔칩니다. 자국 통합 포기하고 달러를 쓰는 짐바브웨 같은 국가를 생각해보면 저 전제가 성립할 정도면 이미 정부는 거의 마비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고조하기 위해 넣어놓은 시위 모습도 빨간 소품과 확성기가 등장할 뿐 시위를 하는 측은 평화 시위에 가깝고 막는 경찰들은 진압 방패 하나 없이 멀뚱히 서 있습니다. 국가가 붕괴되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현장으론 보이지 않는 한가함이 있죠. 응급실에서 대기 없이 치료를 받고 바로 입원까지 이어지는 건 병원이 매우 준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수의 경찰이 동원되는 건 역시 치안이 상당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즉 진부한 풀어줘 한 장면을 위해 국가적 재난이란 배경 설정이 포는정이 되는 순간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위기에 강도짓까지 저지른 노답 이콜 그들이 느낀 불안함은 허상이다. 이런 고차원적 디스라고 보기엔 너무나 쉽게 총을 구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저 설정이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란 거죠. 이 영화의 문제는 부조리가 왜 발생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어떠한 고찰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부당하고 나빠요. 그럼 사회 비판이 생소한 장르라 한국 관객을 배려해 준 건가? 한국 영화 중 몰랐으니까. 개방될지 몰랐으니까. 어떤 장르의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 냄새가. 차 뒷재료로 존나게 넘어 냄새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와도 출소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낸 거죠. 자기 이름까지 말했었다는데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되는 걸. 이것보단 왜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아유 옥상문이 잠겼어. 근데 열쇠가 없대. 깊이 있는 사회 비판을 치킨은 서민이거늘. 설마 이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토종닭으로 튀겨도 이 돈은 못 받지.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통과. 요점은 한국 영화만큼 사회 비판이 흔한 동네도 없는데 거창한 디스토피아까지 도입한 영화에 고작 풀어줘 한마디인 건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그렇다고 장르적 흥미, 대중적 재미라도 주냐면 더럽게 재미없어. 동네 깡패도 이렇게 뭐 재수냐? 근데 그런데 털려면 권총 같은 걸로 택도 없어. 준석과 장우는 노이나의 르웰린에 해당합니다. 가혹한 세상에 맞서는 관객이 감정이입해야 할 인물이죠. 노이나가 세상이 혼란한 이유를 르웰린의 인간미로 표현했듯 준석과 장우 또한 감독이 생각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준석은 패기가 넘칩니다. 꿈에 부풀어 있고 과감한 행동력을 지니고 있죠. 장우는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기운의 가족을 보며 부러워하고 외로움을 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잡히며 죽기 전 대사 역시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죠. 이 두 캐릭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면은 불안과 허세입니다. 이들은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어요. 준석이 부푼 꿈으로 보호색을 띈다면 장우의 잠자는 척 역시 불안함을 숨기려는 보호색입니다. 아마도 이제 머리 좀 굵어서 세상을 아는 척 허세를 떠는 청춘들에게 한이 등장해 가면을 벗겨내고 불안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전개를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 캐릭터는 상징성만 띌 뿐 매력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수준이야 라고 조소하는 듯한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르웰린은 거부감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습니다. 일단 돈을 훔친 것은 불법이지만 딱히 남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돈을 얻고 위험을 벗어났음에도 물을 떠다 주기 위해 굳이 사지로 뛰어드는가 하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부인을 아끼고 관객이 보기에도 충분히 시도했다 싶을 정도로 노련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 등은 잔인한 쉬거에게 한 방 먹여주길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는 말처럼 르웰린이 지닌 매력 포인트와 압도적인 악역 쉬거 앞에서 르웰린이 지닌 다소의 결함쯤은 가벼운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반면 준석은 이미 범법자 신분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강도짓을 계획하고 실제로 강도짓을 벌입니다. 자전거 가게라는 소박한 꿈이 있지만 그뿐. 쫓기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장호를 입원시키고 답답하다고 바람 쐬러 나다니는 모습은 준석의 마음은 편해졌을지 모르나 정작 관객에겐 호박고구마를 트럭째 먹이는 장면입니다. 장호는 딱히 이런 지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준석에게 의리를 지키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 외엔 총 맞고 몸져 눕는 게 반, 외롭지 않다고 그냥 눕는 게 반인데 출연 분량의 대부분을 눕방으로 쓸 거면 그냥 스트리머를 섭외하지 왜 굳이 유망한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의문일 정도죠. 이런 캐릭터의 헐렁함은 박정민이 연기한 상수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준석은 기훈과 장호에겐 선택권을 주지만 상수는 과거의 빚을 이용한 협박으로 억지로 참여시킵니다. 이 셋의 관계에 비해 상수는 조금 겉도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포스터를 봐도 셋은 웃고 몸이 서로를 향하는 데 반해 상수는 무표정하고 몸의 방향 역시 무료와 떨어진 쪽으로 향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어떤 과거사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영화가 묘사한 바로만 봤을 땐 절친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전 그래서 당연히 상수가 배신을 하거나 나중에 트러블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배신은 고사하고 가장 먼저 리타이어하는 데다 연락이 끊기자마자 준석은 상수를 둘도 없는 친구처럼 대합니다. 이게 뭐죠? 악플러들이 연예인 자살하면 갑자기 둘도 없는 팬이 되어 추모 코스프레하는 걸 고차원적으로 풍자하는 연출인가요? 상수는 또 상수대로 조상님도 아니고 갑자기 꿈에 나와 깨워주기까지 하는 친절함을 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이라 영화라는 매체 안에선 오히려 파격적이었던 파수꾼을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뻔한 클리셰를 중구난방으로 채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결과물이 배급사의 간섭 때문이라면 윤석영 감독님은 자기작에서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결과적으로 한은 5분 줄게요부터 카리스마를 잃었고 한에게 대적하는 준석 일행 역시 응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바보들의 행진을 코미디로 연출했다면 덤앤더머 같은 맛이라도 있을 텐데 시종일관 진지한 사회 비판물로 연출했으니 긴장감은 고사하고 기대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에서 뭘 느끼고 배우겠습니까? 전
카슨 웰스가 구시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혈통, 기사도, 신앙, 구시대는 명분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규칙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건 이런 명분에 얽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휘거는 이런 구시대를 죽이고 탄생한 자유주의적 세상으로 볼 수 있죠. 오늘날의 세상은 니즈가 아니라 원치에 의해 돌아갑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방향성을 가장 잘 함축한 문장일 겁니다. 개인의 권리는 언제나 핫한 토픽이며 미디어계에 부는 PC 열풍 또한 이러한 발상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강조될수록 집단보단 개인이, 의무보단 권리가 부각되는 게 늘 좋은 일일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개인들이 모두 상식과 지성을 갖추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유토피아가 탄생하겠지만 이론만 보면 공산주의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자유주의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내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을 권리 같은 연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선택이 타인이 간섭해선 안 될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기 시작하면 점점 보편적인 가치보다 개인이 우선시됩니다. 문제는 저울의 기준점이 불완전한 개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더 우선시되는 것은 본인에게 득이 되는 방향일 것이고 이런 가치 판단을 반복하면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종래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부당하고 권위적인 탄압이 되고 타인의 생명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지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지나친 비약 같죠? 코로나19 사태 때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사방팔방 쏘다니던 분들을 생각해보면 절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 향상이 반드시 집단의 이득이 되는 건 아닌 셈이죠. 그렇게 비대해진 자유는 폭력이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돌아옵니다. You don't have to do this. People always say the same thing. 이런 세상을 놓고 감독이 보여주는 것은 비정하고 강력한 악당은 살아남고 주인공은 허무하게 죽으며 은퇴한 관찰자는 무력한 풍경입니다.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암울한 결말로 전하려는 이야기는 뭘까요? 세상은 답이 없고 앞으로는 될 일만 남았다? 그랬다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When did he die? 1909. 어찌 보면 우스울 정도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흉흉한 건 예전에도 그랬다. 세상 역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 방법은 Call it. The coin don't have no say. It's just you. 휘거는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건 인간이니 실질적으로 이 대사는 휘거에 넘어 관객에게 전하는 대사에 가깝습니다. 영화 내내 보여준 깊은 고찰에 비하면 약간 맥 빠지는 결론이기도 한데 저는 이 소박한 담담함이 좋았습니다. 무대는 미국의 촌구석이지만 이야기의 규모는 인류 전체잖아요. 결국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중함으로 느껴졌어요. 열정적인 연설도 짜릿한 대리만족도 없지만 대신 핵심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는 자연재해나 외계인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회는 결국 인간에 의해 쓰여요. 세상이 재앙처럼 보인다면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휘거는 부상을 입고 아이들에게 옷을 사는데 같은 행동을 했던 르웰린의 최후를 생각해보면 휘거의 미래 역시 그리 아름답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성원인 우리가 바뀐다면 얼마든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어요. 휘거의 자리를 또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겠지만 봉건주의 사회보단 현대 사회가 더 나아진 면이 있듯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선택해서 만들어간다면 어제보단 나은 내일이 오지 않을까요? 사냥의 시간에서 메신저를 맡은 것은 기훈입니다. 영화는 기훈을 이용해 헬조선 탈출을 만류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있겠냐는 감정적 이유, 둘째는 어차피 외국 나가서도 똑같은 일 할 거면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않겠냐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총알을 살살 맞았는지 몇십 발을 맞고 강에 떨어진 한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준석이 한과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났는데 차기장 예고가 아니라 도망쳐 도착한 곳에 안식은 없으니 직접 부딪혀 싸우라는 메시지를 위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부터 아쉬운 게 같은 일 할 거면 뭐하러 해외 나가서 고생하냐?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무슨 부품 하나가 이렇게 비싸? 정찰제?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정말.
직원 할인, 현금 할인 이런 거 다 껴서 깎아봐요 좀. 그리고 뭐 공인비? 부품 사면 교체 정도는 공짜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내가 달아? 사장님이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나 이 지역 맘카페 우수 회원이에요? 내가 그러놨으면 여기 손님 끊기는 거 일도 아니야. 영화 스스로 묘사하듯 청년들이 진료하는 건 한국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해외라고 고부갈등 없는 거 아니고. I thought make it 2 slices. You've got a gong. 아빠 인맥발로 인생 쉽게 사는 금수저가 없는 건 아닙니다. Grandma, you pussy. My dad played a blind again is on the list. 같은 일을 해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지. 해외에선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외를 선망하는 게 아니란 거죠. 부자 중 자수성가보다 상속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지위와 권력으로 처벌도 면할 수 있으며 금수저 입학 특례, 병역 면제, 기타 등등등. 입는 옷과 하는 일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골품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권력자만 썩었나요? 이번 정의원 논란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자선단체도 꼭 한국 지부만 생기면 그렇게 잡음이 많아요. 한국의 언론 신뢰도 그나마 회복한 게 40위권입니다. 한국은 선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의료진들의 헌신이 돋보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와 선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이죠. 정의란 사회 구성원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몫은 보상과 처벌 모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가 몇 개월간 밀린 알바비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게 되었을 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범죄자가 마침내 잡혔을 때 우리는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란 표현을 씁니다. 밀린 알바비는 노동에 따라 마땅히 받았어야 할 몫이고 구형 또한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마땅히 받았어야 할 몫입니다. 정의가 무너지자 하비덴트는 법 대신 확률을 재판관으로 세웠지만 그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란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배트맨이 고결한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배트맨에게 의존하며 유지되고 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가 일어나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처벌을 해야 할 시스템이 침묵하니 불안한 거죠. 노력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내 무수한 땀이 핏줄 앞에선 무의미해지는 것이 싫은 거죠.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사회. 이 심플한 것만 해결돼도 해외로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한결 줄어들 겁니다. 집값이나 실업률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가 격언처럼 통용되는 사회는 아니어야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고 최소한 사냥의 시간이 노이나처럼 감독이 생각하는 부조리의 이유, 타겟책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저런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장점,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청년들에게 너희의 불안은 허상이다 라고 현실을 보여주던가요. 하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가볍게 보았든 관객의 수준을 낮게 보았든 사냥의 시간은 주제에 비해 너무 어설픕니다. 대중적인 게 아니라 어설퍼요. 솔직히 감독님의 코멘트보다 청년 세대의 절망감을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라떼는 말이야 로 잘라 말하는 듯한 영화가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코미디였던 엑시트도 이것보단 나은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러니 부디 윤성현 감독님은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볼 줄 모른다느니 이렇게 상징이 가득한 영화를 찍어놓고 떡밥 찾지 말고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봐달라느니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꼰대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들을 응원할 이유를 주지 않으니 추천하신 대로 큰 화면에 사운드 빵빵하게 봤지만 재미없었거든요. 요즘 등장인물들이 재밌어 하면 보는 사람은 재미없어지는 게 유행인가요? 재밌구만. 파수꾼이 훌륭한 영화였던 이유는 이야기였지 등장인물을 감싸는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소포모어 징크스 한번 거하게 치렀다고 생각하시고 부디 차기작은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시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You get that it's just stupid.